1년 만에 진짜 뭐 몇백 프로씩 오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게 먹히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금리와 환율을 참고하면은 그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주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더 있거든요. 그대로 따라하면은 돈이 될 수 있는 법칙들이 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식당을 무조건 차려야 되는데 요식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에 대해서도 모르고 요리도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번 이제 해봐야죠. 그러면은 저는 아마 저 호텔에서 이제 그 셰프를 비싼 돈 주고 이제 하루 정도 고용한 다음에 맛집 투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딱 드셔보시면은 레시피가 대충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저는 아마 그 맛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가구를 이쁘게 차리고 영업을 할 것 같아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맛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맛집 레시피니까. 근데 그게 그 똑같은 방법이 투자에서도 가능합니다. 투자에서도 그런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돈이 될 수 있는 법칙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투자하는 거를 퀀트 투자라고 합니다. 수십만 개 레시피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아주 심플한 레시피부터 정말 미국 박사들이 동원돼서 이제 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레시피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레시피 같은 경우는 뭐 자산 배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연구 포트폴리오란 자산 배분이 있어요. 그거는 자산을 4등분해서 4분의 1은 주식, 4분의 1은 채권, 4분의 1은 금, 그리고 4분의 1은 현금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퀀트 투자 중에서 가장 쉬운 레시피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 레시피를 비교하면 라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복잡한 레시피들은 저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좀 오래 살았고 대학도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대학 졸업을 할 때 제가 논문을 썼었어야 됐죠. 그래야지 졸업을 시켜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주식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주식 논문을 쓰려고 이제 교수한테 가보니까 교수가 저한테 논문을 몇 개 던져주시면서 야 비슷하게 써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되었죠. 아,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저기 자기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주식으로 어떻게 돈 버는 레시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지 그분들은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퍼블리시 해야지 뭐 나름대로 교수도 되고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그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느냐 하는 이제 그런 레시피들이 공개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특히 이제 아마 개별주 쪽에 관심이 이제 많으실 테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블럭이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꽤 큰 블럭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 계속 오르더라.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떨어진 주식이 계속 떨어지더라. 이 류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두 번째는 저평가. 한마디로 퍼나 PBR가 낮은 기업이 수익률이 좋더라. 뭐 이런 쪽의 류의 논문들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멘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평가 주식 이렇게 있었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우량주들이 수익이 더 좋더라라는 그쪽의 류의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성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ROE 같은 수익성 지표들이 높다든지 뭐 또는 뭐 부채 비율이 낮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식 수익률이 높더라. 뭐 이런 세 번째 류의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류는 기타 등등 이런저런 잡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들을 보면은 대충 이제 레시피가 적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식당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런 논문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연구상 뭐 소금을 1g이 아니라 2g 넣었더니 이거 사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아졌더라. 그걸 논문으로 적은 거죠. 근데 그런 류의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주식 쪽에 굉장히 많아요. 코인도 많고. 거기 오픈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류의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게.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블록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 모멘텀, 저평가, 그리고 우량주. 이렇게. 사실 뭐 저도 뭐 20년 동안 이 짓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렬하게 제가 처음 수익을 맛봤던 건 아마 2009년인가 이제 그때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한미 FTA를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제약주들이 엄청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퍼 PBR가 엄청 낮고 그리고 수익성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한미 FTA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수치를 보니까 이쪽이 일단 좋아 보니까 들어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만에 진짜 뭐 몇백 프로씩 오르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게 먹히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문의 레시피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죠 그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리와 환율을 우리가 이제 보는 이유는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실 내가 돈을 버는데 금리와 환율을 참고하면은 그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 주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와 환율이 당연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영향을 높게 미치는 지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덜 보는 거죠. 이미 기존 레시피가 워낙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따라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가장 심플한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이 갑자기 본인이 레시피를 만들 정도의 레벨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제 채널에 가보시면은 이제 기존 레시피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이제 따라서 해보시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요 레시피에다가 소금을 한 2방울 더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 레시피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한 99%는 그냥 남이 만들어준 레시피를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저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있는 거 따라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돈이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높게 벌리기는 하는데 이 퀀트 투자가 중간중간에 안 먹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공교롭게도 시작하는 그 구간이 안 먹히는 구간이다 하면은 1년에서 2년,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당장 첫날부터 돈이 벌릴 수도 있고요. 제가 하는 투자는 그래도 주가 지수는 계속 거의 이기고 있죠. 거의 매년. 네. 스토리라는 게 이제 별로 없잖아요. 퀀트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테슬라라는 기업은 지금 전 세계를 변화할 것이고 뭐 그리고 이제 일론 마스크는 세계 대천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그 스토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식이 좀 떨어져도 소위 이제 전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오래 장기 투자하는 거. 근데 이제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라인은 사실 이제 없죠. 그냥 뭐 그냥 퍼가 낮고 매출 그 성장률이 높은 기업 그냥 사세요. 이렇게 그냥 숫자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퀀트 투자도 당연히 중간에 안 먹히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 숫자 노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거 맞아? 해가지고 그 안 되는 구간에 거의 다 포기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책 같은 데서 누차 강조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맥시멈 안 먹히는 구간이 이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런 거를 다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당하면 그게 다른 거잖아요. 왜 마이크 타이슨도 얻어 터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기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얻어 터지면 당황해가지고 역시 이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면 돈 되는데. 단어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퀀트. 그러니까 뭔가 그것만 딱 들어도 거부감이 딱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이상부터 안 좋은 거예요. 퀀트 투자가. 그게 일단 큰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가장 심플한 방법. 그냥 삼성전자 사자. 클릭하는 거는 아무 공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소위 한두 달 정도는 퀀트 투자를 공부를 하고 그래도 책 뭐 한두 권 정도 읽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게 진입장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사실 기본 첫 번째 돈을 별로 벌고자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내가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권 그리고 한두 달 그것도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으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돈 버는 방법을 이제 따라할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요즘은 뭐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전략을 한번 써보고 싶어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그 전략을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진입장벽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두 달 정도 배우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 그게 이제 5%인 거죠. 그거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사람이. 근데 보통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퀀트 시작해가지고 다시 비퀀트로 넘어가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퀀트라는 것이 아무래도 소위 그 이과들, 그 T들한테 좀 적합한 방법이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이제 퀀트로 시작하면은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저평가 그리고 이제 우량주 그리고 모멘텀 요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절성이라는 것도 퀀트 투자의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랜덤으로 돌아간다라고 치면은 그 어떤 날 어떤 월에는 뚜렷이 수익이 좋고 어떤 때는 안 좋고 이런 게 사실 이제 불가능한데 근데 실전에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실전에서는 확실히 돈이 잘 벌리는 해가 있고 못 벌리는 해가 있고 잘 벌리는 월이 있고 못 벌리는 월이 있고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분석을 해보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홀수해, 그러니까 홀수로 끝나는 해는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 짝수해에는 훨씬 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는 특히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IMF 후에 한국 시장에서 홀수해에는 손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99년 이후로는요. 근데 짝수해에서는 비극이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면 2000년, 2008년, 2020년, 2022년 뭐 그런 게 꽤 많았죠. 네.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홀수가 수익이 좋고 짝수가 수익이 안 좋나라는 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모든 짝수해에는 미국의 선거가 있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4년에 한 번 미국의 대선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실 건데 그 중간에는 4년에 한 번 중간 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년에 한 번 미국의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거 중에서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이제 안 좋게 해주는 선거가 있고 그게 크게 상관없는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은 어떤 선거가 주식시장에 안 좋은가를 분석을 해보는데 일단 첫 번째 그 대선인데 두 명이 새로운 분이 나오시는 경우 이때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그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거든요. 왜냐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시장도 솔직히 잘 모르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는 안 좋을 때가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 해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2020년 말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22년에 중간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때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때는 이제 왜 보통 안 좋냐 하면은 처음 그 대통령이 1, 2년 차에는 보통 파워가 가장 세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본인한테 안 좋으면은 빨리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중간 선거 결과가 본인한테 좋으면 좀 더 파워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차 중간 선거 때 이 대통령의 힘이 실릴지 안 실릴지가 가늠되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한 대통령이 8년을 한다고 치면은 2년 차와 8년 차가 안 좋은 짝수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4년 차잖아요. 이게 재선입니다. 재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한 번 4년을 하고 또 4년을 하기 위해서 재선을 앞두는 해가 2024년인데 이런 재선이 있는 해에는 보통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당연히 무조건 24년에 다시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에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월을 좀 불러가지고 우리 금리를 좀 인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선이 있는 해에는 그 미국 시장이 보통 좋고요. 마지막으로 손실을 본 게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0년 동안에는 재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 시장이 오르더라라는 게 경험이에요. 이런 것도 콘텐츠 투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4년은 재선의 해이고 이미 기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대선이고 그리고 이럴 때에는 보통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so goes January, so goes the year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월에 수익이 날 경우에 그 전체 해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80%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1950년부터 1월에 미국의 수익이 나면은 그 해 주식시장이 5% 이상 떨어진 사례가 딱 3번밖에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1월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할 경우에는 그 전체 해 수익이 날 가능성이 50%로 확 떨어집니다. 이게 80몇 %랑 50%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러냐?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1월에 수익이 나면은 그 전체 해 수익이 날 확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고요. 근데 반대로 1월에 손실이 났다 하면은 그 전체 해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한국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은 1월에 수익이 마이너스로 날 것 같고 미국은 플러스로 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2024년에 한국 시장은 좀 별로 안 좋고 미국 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1월을 유심히 보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의 투자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라는 것도 훌륭한 레시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꽤 간단한 레시피죠. 1월 수익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 투자를 어떻게 할까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한국 부동산은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도 이제 한 5, 6, 7년 있고 하락 사이클도 5, 6,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21년 한 말부터 하락 사이클이 시작한 것 같고 지금이 24년 초니까 그 시작한 지 2년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 사이클이 오기에는 좀 많이 이제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김기현 대표님도 여러 번 아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부동산에서 퀀트 투자를 접목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연구해가지고 그분도 한 팩터가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개 팩터가 이제 많이 유리하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식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부동산 쪽은 이제 거의 그 리치고 그 지표들이랑 이제 김기현 대표님 말만 거의 듣고 있죠,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리치고에 따라 보면은 예를 뭐 당연히 뭐 금리나 환율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있겠지만 예를 뭐 전세율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사람들의 소득에 대비 이제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트 투자는 부동산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올랐나 안 올랐나 왜냐면 보통 오르는 게 계속 가니까요. 그리고 코인에도 굉장히 잘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코인 책을 하나 쓰고 있고 3, 4월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한마디로 이제 퀀트 투자 방식으로 어떻게 그 코인에 투자하나 이런 식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코인 같은 경우도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추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한마디로 강하게 올랐던 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나 그럼 그거를 그냥 따라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줍니다. 네.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시장은 올해 꽤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뿐만이 아닌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리고 요즘 반도체 수출이 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 코스피에 삼성전자와 카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단 부정적인 영향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1월 망했고, 1월이 망했고, 네, 그리고 올해가 그 짝수해인 것들도 상당히 안 좋고요. 네, 그리고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총선 전 6개월, 후 6개월의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악재 중에 하나이고, 또 마지막 악재는 지금 2024년에 선거가 76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만은 이미 치렀는데 그것도 결과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한국도 총선이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고, 그 외에 EU도 그 의회 선거가 있고 일본, 영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다 선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메이저 국가들이 희한하게 2024년에 다 선거를 하는데 이제 선거를 하기 전후에 보통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어떻게 튈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국에 아무래도 악재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 24년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근데 뭐 대단한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을 등쳐먹는다. 한마디로 이거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한국 법은 그거를 별로 막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봐도 일단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은 딴 나라들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줄 만한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을 안 하고 그냥 회사에 유보를 하고 그 돈을 이제 뒷구멍으로 한마디로 빼내는 거죠. 이제 대주주들한테 유리하게.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재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공급이 4년에 한 번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해서 어떤 자산이 오르려면은 이제 수요가 늘든지 공급이 줄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법칙이니까. 근데 일단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무조건 호재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수요가 또 따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사람들이 다 아니까요. 비트코인이 더 희소성이 더 강화되니까 저거 사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는 해가 이제 올해거든요. 2024년에. 근데 반감기가 있었던 해, 예를 들면 2016년, 2020년 또는 2012년 이때 비트코인 수익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확실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감기가 있는 해에 보통 비트코인이 100% 이상 오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매월, 매주, 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20에서 25% 정도까지 하락은 그냥 정상적인 조정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장 내에서 정상적인 조정장. 근데 지금은 고점 대비 한 16%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 하락하면요, 그게 37,500 정도이고 25% 하락이면 35,400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거는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익절 또는 손절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강원국의 최종 병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투자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정말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 이 사람이 지금 37,000불이 되면은 지인들이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비트코인에 올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갈 땐 저는 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을 추천하기는 합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본인의 자산을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금 이런 거에도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1월이 안 좋다라고 치면은, 근데 이제 미국은 예를 들면 1월 수익률이 좋았고 한국은 안 좋았다라고 치면은 그 주식 비중에서 좀 미국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한국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저는 11월, 4월과 5월, 10월의 투자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은 거의 다 11월, 4월 그 안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5월, 10월은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5월, 10월은 좀 낮게 가져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60% 주식, 25% 채권, 15% 금으로 가져가는데, 근데 그 60% 주식 중에서 30%는 미국, 30%는 한국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 30% 미국은 이제 전부 다 롱으로 가져가고요. 거기는 이제 매수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가져간 그 30% 내에서 70%는 제가 늘 하는 그 소형주 퀀트 주식 하고 있고 30%는 코스닥 인버스 이렇게 가져갑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좀 미국보다 좀 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하락이 오는 거를 그 코스닥 인버스 포지션으로 해칭을 좀 하는 겁니다.